때는 조선 후기 한양 성곽 바로 바깥에 자리한 어느 고즈넉한 마을.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인 박대감 댁은 분주함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내일 있을 외아들 박선우 도령의 혼례를 앞두고 집안 곳곳이 잔치 준비로 들썩이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기와마루는 붉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잘 닦은 기름칠 나무처럼 윤이 났고 대청에 늘어놓은 화려한 예물단지 위로도 황금빛 노을이 아른거렸습니다.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덮어놓은 비단 보자기가 가을바람에 펄럭이며 흙먼지를 살짝 일으켰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구수한 된장국과 삶은 고기 냄새가 뒤섞여 군침을 돌게 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굵은 목소리의 상머슴은 장정들을 재촉하며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서둘러라. 대문 앞길은 특별히 더 깨끗이 쓸도록 해라. 내일 귀한 혼주들이 드나드실 길이 아니더냐. 예, 상머슴 어른.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인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며 분주하게 손을 놀렸습니다. 웃음과 활기 넘치는 소란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박대감 댁에서 기르는 충견, 복동이는 중문 기둥에 몸을 기댄 채 그 모든 소란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귀는 바람을 따라 미세하게 움직였고 예리한 눈은 마당 구석구석과 사랑방 문턱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바람결에는 익숙한 냄새들이 가득했습니다. 장독대의 짭짤한 장 냄새, 아궁이 불씨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순내음, 삶은 채소의 구수한 향기. 하지만 그 익숙한 냄새들 사이에 아주 희미하지만 낯선 풋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동의 콧잔등이 잘게 떨렸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끓어오르다 인해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한 여인 개화가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야무진 눈매와 다부진 입술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지만 그것은 분명 마른 종이가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복동아, 얌전히 제자리를 지켜라. 해가 완전히 기울자 복동은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잠시 멈춰 냄새를 맡고 부엌문 앞에서는 코를 바닥에 대고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 곳 모두 풋내가 강하게 남아있는 자리였습니다. 복동은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구멍만 한번 떨었을 뿐입니다. 익숙한 발소리와 손냄새가 낯선 냄새를 압도했기 때문이었지요. 그 무렵 별채의 도령방에는 등잔이 밝혀졌습니다. 등불은 바람에 가늘게 흔들리며 방 안의 기둥과 마루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단정히 앉아 책을 읽는 선우 도령의 그림자가 비쳤고 개화는 문턱 바깥마루에 조용히 앉아 그의 옷고름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봄이 왔다 하나 저녁 바람은 아직 차갑습니다. 옷깃을 더 단단히 여미시지요. 늘 나를 걱정해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개화야. 내일이면 내 손도 하루 종일 고될 터인데. 선우 도령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개화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옷깃에서 시로라기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그 손길이 스친 자리에는 잠시 온기가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소매 안에서 또다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복동의 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낯선 풋내가 등잔불 주위에서 한순간 진하게 피어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내 어머님은 요즘 좀 어떠시냐? 내가 보낸 약재는 모자라지 않고. 도련님 덕분에 한숨 돌리셨습니다. 어제 주신 약 가루 덕에 밤잠을 편히 주무셨사옵니다. 참으로 다행이구나. 내일 사람을 시켜 한 첩 더 지어 보내주마. 선우 도령의 말은 더없이 자상했고 그의 믿음은 방 안의 공기를 포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깊어질수록 개화의 눈빛에는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개화는 등잔의 불꽃을 손등으로 가려 바람을 막고 심지를 살짝 눌러 불을 낮추었습니다. 불빛이 줄어들자 방은 한결 어두워졌고 그녀는 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곧 개화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의 재를 조심스럽게 고르고
장작 한두 개를 밀어 넣어 꺼져가던 불씨를 살렸습니다. 소대물은 팔팔 끓지 않고 미지근하게 데워졌습니다. 그녀는 찻잔과 숟가락을 들어 등잔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찻잔 바닥에 작은 홈에 미세한 가루가 얇게 붙어 있었습니다. 개화는 무심하게 닦는 척하며 손끝으로 그 가루를 훑어 조용히 털어냈습니다. 밖에서는 복동이가 중문 기둥, 별채 문턱, 부엌문 앞을 차례로 돌며 냄새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풋내는 그 길을 따라 10개 이어졌다 사라졌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별채 방 안은 고요해졌고 선우 도령이 잠자리에 들기 전 늘 차를 마시는 소리가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복동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가 이내 다시 물러섰습니다. 짖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끝내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발소리와 손냄새의 무게가 짖음을 억누른 것입니다. 닭이 첫 울음을 토하며 새벽이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이슬 맺힌 흙냄새가 퍼졌고 모든 것이 고요하게 깨어나는 새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별채에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살려. 도련님. 도련님께서 목소리의 주인은 개화였습니다. 울음 섞인 외침은 담장에 부딪혀 메아리 치며 온 집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집안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하인들이 중문을 박차고 들어오고 안채의 방문이 덜컥거리며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도련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냐? 별채의 방문이 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우 도령은 요 위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호지를 통해 들어온 빛에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놀라 달려온 도령의 어미 박대감 부인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령의 입가에는 물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혀 밑에는 검푸른 그늘이 옅게 번져 있었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당장. 잠시 후 의원이 황급히 들이닥쳐 도령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기운을 살피던 그는 혀 밑에 그늘을 들추어 보고 눈꺼풀을 젖혀 확인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윽고 의원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는 통곡했고 박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원인이 무엇이오, 의원? 혀 밑에 그늘이 있으나 열병의 빛과는 다릅니다. 몸에 다툰 흔적도 없사옵니다. 밤사이에 기력이 스르르 끊어진 듯한 모양새입니다. 평소 지병도 없으셨는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귀신의 소행 아닐까? 올해 역병이 돈다던데? 들었네. 기침도 없이 픽 쓰러진다 하더군. 수군거림이 꼬리를 물고 번져나갈 때 마당에 있던 복동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개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행랑채에서 뛰어온 마구간지기 소년 진호가 복동이 곁에 섰습니다. 그는 복동이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 누구보다 개를 잘 이해하는 아이였습니다. 복동아, 밤새 잠 못 잤구나. 복동은 대답 대신 꼬리를 낮게 만 채 방 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상머슴이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어젯밤 이놈이 단 한 번도 짖지를 않았습니다. 대문도 중문도 모두 고요했지요. 도둑이 들었어도 몰랐을 겁니다.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복동에게로 쏠렸습니다. 복동이가 짖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이한 죽음의 첫 번째 단서가 되었습니다. 진호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방문턱과 부엌 앞 흙바닥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얇은 먼지 아래 누군가 서성이다 멈춘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숨을 고르고 다시 갔어.
소문은 담장을 넘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를 인 채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그 집게가 밤새 한 번도 안 찢었다지 뭐야? 낯선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네 그려. 그렇다면 집안 사람 소행이란 말인가? 아이고, 그게 더 무섭지. 이윽고 소식은 관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기이함을 들은 이 현감은 즉시 수사를 명했습니다. 의원의 말이 그러하더냐. 병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사또. 그 병의 기운도 열병의 흔적도 아니라 하옵니다. 또한 대문과 담장에도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사옵니다. 외부인의 소행은 아니라는 뜻이군. 그리고 사또,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 집게가 밤새 짖지 않았다 하옵니다. 개가 짖지 않았. 개는 익숙한 이의 발소리를 구분하는 법, 짖지 않았다는 것은 집안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렸다. 여봐라. 첫째, 박대감 댁 모든 하인들의 명부를 작성하여라. 둘째, 어젯밤 그들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그려라. 셋째, 냄새가 난다는 물건은 모두 수거해 오너라. 사또, 그 집에 진호라는 아이가 있는데 유독 그 집게를 잘 다룬다 하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와 개를 함께 불러 마당에 길을 짚게 하라. 사람의 말도 믿어야 하나 짐승의 코와 눈은 더 믿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이윽고 현감과 나졸들이 박대감 댁에 도착했습니다. 진호는 새끼줄을 느슨하게 쥐고 복동을 앞세웠고 그 뒤를 현감과 형방이 따랐습니다. 복동은 먼저 중문 기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별채의 마루 밑으로 머리를 밀어넣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여기서 오래 멈췄어요. 누군가 여기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어요. 복동은 다시 부엌 앞으로 갔습니다. 문설주 가장자리에 코를 대고 길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풋내가 다시 진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윽고 복동은 아궁이에 식은 제 앞에서 코를 두어 번 깊게 박았습니다. 잠시 후 개가 짧게 재채기를 했습니다. 형방이 쟤를 살피자 밤새 식어궂은 쟤의 가장자리 한 곳이 옅게 해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불을 크게 지핀 것이 아니군. 무언가를 은근히 대었을 뿐이야. 사람 입에 바로 닿을 만큼만. 나졸 하나가 담장 밖을 살피고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사또, 바깥길에는 어떤 흔적도 없사옵니다. 담장도 온전합니다. 길은 집안에서 시작되어 집안에서 닫혔다. 곁방에 있던 개화는 문밖에서 들려오는 형방의 목소리에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크게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국그릇을 엎질러 도련님의 새 옷을 더럽혔던 날 안방마님의 매질은 어린 개화가 아닌 곁에 있던 어미의 손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어미는 손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그 때문에 더 많은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억울해도 말할 수 없던 세월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성한 도련님은 다정했습니다. 병든 어미의 소식을 듣고 약재를 쥐어준 것도 그였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 순간 개화의 가슴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잊었던 수치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과거의 매질과 현재의 다정이 뒤섞여 사랑과 원망이 그녀의 발목을 동시에 잡아당겼습니다. 그녀가 혼례 전날을 택한 것은 잔치의 소란함이 감시를 느슨하게 만들 틈새였기 때문입니다. 형방은 마당 한가운데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부엌 아궁이에 식은 재 속에서 반쯤 탄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맑은 물에 담그자 옅은 약초 내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독초의 냄새여. 풀과 뿌리에 내가 섞여 있소. 다음은 소대물이었습니다. 여전히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도령방의 찻잔 바닥 홈에서 미세한 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냄새는 어떠하냐? 아궁이에서 나온 종이 조각과 같은 내음이 섞여 있사옵니다. 평소 도령에게 차를 올리는 이가 누구냐? 그것은 대중업사옵니다. 여자 하인들이 번갈아 가며 올렸지요. 그럼 어젯밤 도령의 방에 마지막으로 출입한 이는 누구더냐? 저녁에 개화가 도련님 홀레복을 손보러 들어간 것은 보았습니다만 아이고 설마 그 개화라는 하인을 당장 대령하라. 개화는 나졸들의 손에 끌려 나와 마당에 꿇어앉혀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엌재 속에서 독초가 든 종이 조각이 나왔다. 어젯밤 차를 떼온 이가 누구냐? 소인이옵니다. 차에 무엇을 섞었느냐? 말린 뿌리가루, 한 꼬집이옵니다.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였느냐? 오래전 제 어미가 매를 맞아 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억울했으나 말할 길이 없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다정하셨으나 그 다정함이 제 속의 묵은 상처와 부딪혀 마음이 매양 갈라졌습니다. 사랑과 원망이 서로의 발목을 잡아당겨 싸웁니다. 그럼에도 왜 하필 그 밤이었느냐? 혼례를 앞두어 감시가 느슨했고 차를 올릴 명분이 있었나이다. 등잔불을 낮추면 그림자가 길어지고 그 그늘이 제게는 전부였나이다. 모든 것을 자백하였으니 이제 와서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 오늘 아침 사람들이 개가 밤새 짖지 않았다 하였사옵니다. 그 말이 제 목덜미를 잡아 끌었나이다. 저개는 제 손의 냄새를 오래 기억하였고 그 밤에도 저를 막지 않았사옵니다. 짐승의 침묵이 제 마음을 깨웠나이다. 침묵으로 저를 믿어준 자리를 제가 짓밟았나이다. 그 순간 복동이가 아주 낮게 낑낑거리며 울었습니다. 진호가 놀라 개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제 마음의 바닥에는 다정함이 미워서였고 그 다정함이 다시 그립기도 하였나이다. 허나 제가 도구로 도련님을 해하였으니 모든 죄를 달게 받겠나이다. 저 여인을 당장 관하로 압송하라. 사건의 전말과 자백이 모두 맞아떨어졌으니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다음날 해질녘 선우 도령의 관이 집을 떠났습니다. 상여 행렬 뒤로 흰 상복의 물결이 출렁였고 구슬픈 상여꾼의 노랫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동은 문지방을 넘지 못한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꼬리는 배 밑으로 깊이 말렸고 눈은 멀어져 가는 상여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상여가 대문을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복동의 목구멍에서 아주 낮게 한 번의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이라 부르기에도 모자란 작은 소리였지만 그 한 번의 소리에 세상의 모든 등불이 꺼진 듯한 슬픔이